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우리 범근이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회사 일을 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임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온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끝수는 40대, 초반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오남매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자였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인 제 남편 박범근을 끔찍이 아꼈고 저는 그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오며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칼질은 왜 그렇게 해? 채소가 다 들쭉날쭉하잖아. 무는 왜 이렇게 두껍게 썰어? 우리 범근이 이 빠지겠어. 된장찌개에 두부를 이렇게 큼직하게 넣으면 어떡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아유,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핀잔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늘 착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엄마 국이 좀 짜네. 범근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괜찮아. 따뜻한 물 좀 타줄게. 범근이 네가 좀 이해해줘. 범근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엄마 괜찮아.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서옥이 진짜 복받은 거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범근이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의 얼굴은 돌변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짠 음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실수. 실수? 24살 먹은 여자가 밥도 제대로 못해? 내 엄마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까지 모욕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수진이가 전화를 해서 서우가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모임 있어. 올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응, 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딜 가려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친구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으로만 나가려고 해. 집안일은 다 끝냈어요. 끝났어? 마루는 닦았어? 화장실 청소는? 이불 빨래는? 시어머니는 일부러 안 한 일을 찾아내려는 듯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구석에 놓인 물기 마른 행주 하나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행주가 왜 여기 있어? 이런 게 바로 게으른 거야. 저는 그날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다음에 보자고 미안하다고 한 후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닦은 마루를 일부러 손으로 훑으며 먼지가 남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고 저는 집안에 갇혔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여보, 오늘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갑자기 아이고 가슴이 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범근은 황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저도 놀라서 따라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그래? 병원 가야 돼.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는 힘없이 말하며 범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범근은 엄마 우리 그냥 집에 있을게. 라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영화 약속은 당연히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모님과 통화하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워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 20년, 30년이 지나도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늘 서욱이가 잘해줘서 고맙다 고 말했지만 아들이 없을 땐 제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네가 무슨 대단한 생각이 있다고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애들 교육 문제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교육? 아무렴 애비가 너보다 잘 알겠지. 뭘 그렇게 나서고 따지고 하냐.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에게 숙제 다 했니? 하고 묻는 것조차 참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시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고 머리야, 범근아,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애미가 나한테 또 서운한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늘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범근은 제게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왜 그래? 나이 드신 분한테 좀 잘해줘.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변명이야? 범근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이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난 아무거나. 시어머니는 마치 네가 해주는 건 맛없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차지 풀였습니다. 아우 이게 뭐냐? 된장은 왜 이렇게 싱거워? 생선은 또 왜 이렇게 짜? 어머님 요즘 짜게 드시면 건강해. 건강? 건강 챙기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범근은 한숨을 쉬며 엄마 기분 좀 맞춰드려 라고 말하고는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25년 차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범근이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범근아, 엄마랑 얘기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요즘 많이 적적한 게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우리 금방 다녀올게. 금방? 넌 맨날 금방이라고 하고는 엄마 혼자 두잖아. 엄마가 죽어도 모를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범근은 결국 여보 미안한데 네가 혼자 다녀와. 엄마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장을 보러 나갔고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와 범근은 거실에서 웃으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웃음을 뚝 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만 없으면 저렇게 행복한 거야. 저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 35년 차.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요리를 해도 늘 부족했습니다. 이 걸레질이 뭐야? 구석구석 안 닦였잖아.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다리미질 제대로 해. 밥은 왜 이렇게 질어? 물 조절도 못해?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잘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가?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바라다니. 하지만 그만큼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게요. 고마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마워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38년 차 시어머니는 80대 초반이 되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가볍게 쓰러졌다가 깨어났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작은 뇌경색이 왔었네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엔 큰일 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물 좀 떠와라.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찬물을 달라고. 저는 다시 찬물을 떠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됐어, 가봐. 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날 묵묵히 물잔을 치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깍두기. 늘 먹던 평범한 아침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유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먹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하며 트집을 잡았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저러는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네가 몇십 년간 밥을 수도 없이 차렸겠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 어린 범근과 형제들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을까?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이도 외로웠던 건가?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괴롭힌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고독했던 한 여자로.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빨래는 했어. 이불을 팡팡 털어야지. 네, 곧 할게요. 곧? 맨날 곧 하면서 미루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빨래를 챙겼습니다. 바뀐 줄 알았더니 그럼 그렇지. 으악! 새벽 5시 화장실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고 왼쪽 팔과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풍이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입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범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좀 부탁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 박숙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아이고 엄마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방 마르고 시누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한데 우리 엄마 좀 부탁해. 나도 가게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와. 올케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잘 부탁해.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원비 몇십만 원만 내고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날부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다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은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렸고 식사는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길이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입을 다물고 거부했습니다. 어머님, 드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지경이 돼서도 저렇게 심통을 부리나 하고 화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보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시어머니가 기저귀가 젖으면 깨워서 갈아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집와서 여지껏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고 내 마음에 화병까지 만들더니 이제는 병수발까지 들게 하고 정말 나를 못살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시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님, 등 좀 닦아드릴게요. 어느덧 간병 5년차.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제 손길이 못마땅했는지 눈을 부라리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는 점점 제 손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의 등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이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집착하며 며느리를 괴롭혔던 그 강한 여자는 어디 가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연약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등을 계속 닦아드렸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 나왔어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서툴게 시어머니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물을 흘렸고 당황해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옳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시누이에게서 컵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천천히 물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만 편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올케가 제일 잘하네 라고 말하고는 1시간도 안 되어 급한 일이 있어서 라며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떠난 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 딸보다 네가 낫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하며 지쳐가는 와중에도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미안 해. 시어머니는 그 짧은 말을 하느라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이 어머님, 다 괜찮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느꼈습니다. 45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그냥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 간병 7년 차. 범근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거래처 회식이 있어
야근해야 해라는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범근은 주말에도 출장을 핑계대며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범근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셔츠가 소파에 벗어져 있었고 저는 빨래를 하려고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적 없는 향수,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범근의 셔츠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범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범근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 들었고 화면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자를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아, 회사 동료. 별거 아니야. 범근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 좀 나갔다 올게 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범근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범근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잠금 화면에 뜬 문자, 알림이 보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발신자는 수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45년을 헌신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쥐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어머니를 간병인도 안 쓰고 돌봐온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난 도대체 뭐였던 거지? 조금만 기다려, 수정아. 엄마만 돌아가시면 나 자유로워져. 그럼 재산도 받을 수 있고 네가 원하던 외제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가자. 응? 조금만 참아. 간병 10년 차. 어느 날 밤새벽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범근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범근은 제가 시어머니 방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다 들리게 전화를 했습니다. 응, 엄마 재산이 꽤 돼. 집이랑 예금이랑 합치면 최소 10억은 될 거야. 내가 외아들이니까 다 내 거지, 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 아파트도 새로 사고 네가 하고 싶던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기저귀를 갈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못 씻는다고 투정하지 마. 지금은 엄마한테 잘해줘야 해. 엄마 기분 좋게 해드려야 유언장도 내 앞으로 쓰실 거 아니야. 지금 좀 힘들어도 참자. 곧 다 끝나. 범근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다 들었어. 범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어쩔 건데?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이혼하자. 범근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에머님. 저도 각오는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밥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전
시어머니가 간신히 제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공증.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고 거기에 변호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날 오후 변호사와 공증인이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구술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대대로 내려온 금 혼인 반지를 며느리 임서옥에게 남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격 없어요. 며느리만 자격 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서옥, 네 어머님, 너는 내 자식보다 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애썼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신우이, 박숙희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모여 울었지만 저는 차분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임서옥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신우이 박숙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재산이 왜 며느리한테 가?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뜻이니 존중하셔야 합니다. 시누이들은 항의했지만 유언장은 이미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범근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범근은 재산 상속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범근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기할 건 없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45년. 그 45년 동안 난 너한테 뭐였어? 난 네 가정부였을 뿐이야. 범근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네 여보가 아니야. 네가 이혼하자며? 이렇게 못 살겠다며? 내가 병든 어머니 10년을 혼자 보살필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필 거 다 피워놓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겼어. 서명만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범근은 제 뒤에서 뭔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시누이 박숙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옳게 양심이 있으면 재산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냐?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형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편찮으신 10년 동안 형님은 몇 번이나 오셨어요? 5번? 10번? 오셨다가도 1시간도 안 돼서 가버리셨죠. 어머니가 아쉬워하는 건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을 돌봤어요. 이게 어머님의 뜻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집을 정리하고 서울 마포구에 아늑하고 예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을 수 있었고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놓을 서가가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금 혼인 반지를 꺼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반지는 낡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왼손 약지에 꼈습니다. 범근이 준 혼인 반지는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반지가 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혼자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70대.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어머님,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여러분, 임서옥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대 초반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서옥 씨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서옥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혹독한 시집살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서옥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서옥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